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수학 익힘 책을 푸는데 얘가 자꾸 제 거를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짜증이 나고 싫어서 놀이를 할 때 껴주기 싫었다는 이야기를 아이가 막 합니다. 생긴 이유는 뭔가 이 수학 익힘 시간에 이 한 친구가 자기 책을 보는 게 기분이 상했었고, 그 상한 기분을 서로 건강하게 풀지를 못했고, 그게 마음에 쌓여있다가 다른 놀이에서 그게 이제 증폭돼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걸 이제 제가 파악을 했죠. 이때 그러면은 네가 수학 익힘책 본 거는 네가 잘못이니까 네가 사과를 해야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관계를 중재하다 보면 선생님은 제 편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때 교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학생 간의 갈등 상황에서 교사는 어떻게 개입해야 할까요? 다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아이들의 그 성장 과정과 배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갈등을 만나게 됐을 때 이 갈등을 중재자로서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둘 중에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먼저 때렸는지, 아이들이 왜 그랬는지를 좀 따져 묻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일의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그 결과 이제 판단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아이들 간의 갈등 관계에서 교사는 판단자나 중재자가 아니라 아이가 정말 하고 싶은 그 진짜 이야기를 꺼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반에 두 아이가 저에게 이제 다퉜다고 옵니다. A라는 아이가 그래요. 선생님, B가 저 때렸어요. B가, 선생님, 얘도 저 때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보통은 누가 먼저 때렸어? A가 그럼 먼저 때렸어? 아니, 얘가 먼저 때렸어요. 그럼 B가 먼저 때렸어? 아니, 뭐 제가 때린 건 아닌데 얘가 먼저 놀려가지고 뭐 때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로. 네가 먼저 때린 게 잘못이니까 그럼 네가 먼저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럼 왜 때린 거야? 그리고 이제 이유를 막 해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뭐라고 막 놀리니까 기분이 나빠서 뭐 이렇게 때렸는데, 너도 예전에 놀렸잖아, 이러면서 아이들이 서로의 잘못을 계속 들추고 친구 탓을 하거나 하는 상황으로 이제 막 흘러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좀 한 가지 일로 시작됐지만 일이 점점점 복잡해지고 이 갈등이 더 증폭되고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사가 아이들의 갈등 관계에서 이것을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지, 이 일의 발단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뭔가 원인을 찾아서 이거를 빨리 해결하고 결정을 내고 판단을 해주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갈등의 문제가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저는 이제 어떻게 지도를 하냐면, 둘이 이렇게 때렸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일단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긴 거에 대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 한번 이야기해볼까?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다가 한 아이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아까 뭐 공기놀이를 하는데 얘가 다른 친구는 다 껴주고 저만 안 껴준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짜증이 나서 막 이게 자기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놀이를 하는데 널 안 껴준다고 해서 좀 그게 기분이 상했다는 거지. 생각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반대쪽 아이가, 아니, 안 껴준 건 맞지만 사실 얘가 뭐 그 전에 뭐 저한테 뭐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하면서 뭔가 이제 자기 상황을 설명을 해요. 굉장히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이 아이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제가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수학 익힘 책을 푸는데 얘가 자꾸 제 거를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짜증이 나고 싫어서 놀이를 할 때 껴주기 싫었다는 이야기를 아이가 막 합니다. 생긴 이유는 뭔가 이 수학 익힘 시간에 이 한 친구가 자기 책을 보는 게 기분이 상했었고, 그 상한 기분을 서로 건강하게 풀지를 못했고, 그게 마음에 쌓여있다가 다른 놀이에서 그게 이제 증폭돼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걸 이제 제가 파악을 했죠. 이때 그러면은 네가 수학 익힘책 본 거는 네가 잘못이니까 네가 사과를 해야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두 아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풀어서 이 아이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A라는 친구가 수학 익힘책을 본 게 좀 마음이 상했다는 건데, 근데 사실 A라는 친구는 원래 친구 막 챙겨주고 도와주고 그런 거 우리 땡땡이 원래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B 친구가 수학 익힘책 풀 때 혹시 못 들은 거 없는지, 빼먹은 거 없는지 같이 봐주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아이가, 맞아요, 이게 얘가 혹시 못 빠뜨린 거 없는지 제가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저는 그냥 본 거예요,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사실 자기 뭔가 틀렸는지 얘가 감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약간 짜증이 나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를 감시하려던 게 아니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 아이가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뭔가 이렇게 살펴봤다는 이 아이 친구의 마음을 이제 듣게 되니까 아까 좀 화났던 감정이 조금 수그러들면서 뭐 그랬구나 하고 친구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듣습니다. 그럼 이때 제가, 그러면 우리 B도 A라는 친구가 평소에 잘 챙겨주고 도와주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수학 인김책 그 보는 게 그런 마음인지는 몰랐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좀 오해해서 마음이 좀 상했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자기는 그런 마음인지 모르고 자기 틀린 거 자꾸 구경하는 줄 알고 기분이 나빴었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원래 정말 마음이 상했던 그 이유를 그때는 자세히 말하지 못했지만 서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친구가 이래서 그랬고 이게 기분이 상했던 게 서로 그 오해의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은 이제 기분 나쁜 일이 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종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도 네가 얘 때린 건 잘못이니까 네가 사과해라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서로 마음은 충분히 알았고 오해는 풀렸는데 그래도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뭐 친구를 밀치고 때리는 건 서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면 좋을지 잠깐 둘만의 대화 시간을 선생님이 좀 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아이들이 둘이 좀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시간을 줘요. 그러면은 둘이서 끼끼끼 금세 끼끼끼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어느새 저에게 와서 선생님 저희 이야기 다 끝났어요. 그냥 서로 다 잘못했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그 상황을 억울한 감정이나 친구를 탓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원망하는 감정 없이 원만하게 그 갈등의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쉬는 시간에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둘이 또 수학 인김책 같이 채점하면서 막 이렇게 공기놀이 하면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다툰 상황에서 제 역할은 무엇이냐? 저는 아이들의 갈등을 뭔가 중재하고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판단자로서 도움을 줬던 것이 아니라, 이 A라는 친구는 B라는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고 B라는 친구는 A라는 친구에게 어떤 부분이 서운했는지 아이들은 자기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게 그냥 행동으로 툭툭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진짜 말하지 못한 감정과 생각과 행동의 이유들을 제가 아이들 이야기 속에서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갈등의 씨앗이 해결이 되고 또 아이들의 관계 안에서도 서로 좀 더 건전하게 대화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배울 수가 있었어요. 이 갈등을 생겼을 때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하는 판단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아이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의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그것들 건전한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가르쳐주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사는 아이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학기마다 학부모들을 만나서 상담하죠. 요즘 언론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부모들의 모습이 문제화되기도 했는데요. 학부모 상담 시 신뢰를 쌓기 유의해야 할 말이나 태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부모 상담이라는 것은 이게 교사와 학부모 또 학교와 가정이 함께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되게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이 아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 전 전달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의 입체적인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정과 공유하면서 앞으로 이 성장을 이끌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추상적이니까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 반에 굉장히 이제 소심하고 좀 자신감이 없고 자주 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하고 학부모님하고 상담을 할 때 아이가 학 친구들하고 작은 일로 우는 일이 많고 또 짜증을 내는 일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드릴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이의 이런 부분에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논을 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렇게 딱 전달을 하게 되면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그런 건 맞지만 사실 우리 아이는 다른 장점도 많은데 우리 아이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의 소심하고 잘 울고 예민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반대쪽 면에는 이 아이의 또 강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반 아이는 굉장히 소심한 아이인 거 맞아요. 그리고 작은 자극에도 잘 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또 다른 장점은 굉장히 섬세하고 민감한 성향이라서 어떤 걸 표현할 때
놀라울 정도로 창의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상상력도 너무나 풍부해요. 제가 봤을 때 이 아이는 오감이 다른 친구들보다 매우 발달해 있어서 주변의 소음이라든지 이러한 자극들에 되게 민감한 아이예요. 조그만 자극이 와도 그게 감정의 기복으로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 또 우는 일이 많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이 한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 소심한 기질이라는 것에 가진 잘 울고 예민한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이 아이의 섬세하고 신중하고 되게 창의적인 다른 면, 이 반대쪽 면이 있다라는 것을 교사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전달하는 게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전달하는 순서는 아이의 강점을 먼저 전달하고, 그 다음에 아이의 연약한 부분을 저는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 아이의 약한 부분을 막 늘어놓게 되면 아무래도 이 아이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다 아이의 장점을 보고 그 아이를 도와주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통을 시작할 때는 선생님이 발견한 아이의 강점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이에 대한 이해 부분을 전달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 상담하는 목적은 강점을 키워주는 것도 있지만 이 아이의 연약한 부분이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 연약한 부분도 아이가 잘 보완하면서 이 건전한 관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저희가 또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부분도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너무 깊이 파악하고 계시고 너무 잘 알고 있으신다.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를 하신다면 무조건 그렇게 가정에서도 적극 협력하고 아이를 그렇게 가정에서 지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늘 해주세요. 그래서 이 상담에서 중요한 부분은 학생에 대한 이해, 입체적인 다방면의 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교사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이 상담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고민만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 이 상담을 마무리할 때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은 되는데 해결 방법이 없으면 앞으로 이 아이에게 어떤 부분을 성장시켜주고 싶은지 이제 비전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사는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이끌어주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강점을 더 크게 키워주고 싶은 부분도 있고, 또 아이가 좀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지도해서 조금 더 아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지에 대한 계획이 다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교사인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상담을 통해 학부모님과 구체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학교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아이에게 지도하고 교육하면서 좀 성장을 이끌려고 한다라는 그 비전과 계획에 대해 공유를 하게 되면은 학부모님들께서 대부분 너무 이제 감사하고 또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믿고 이렇게 가정에서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 상담에서는 아이의 강점과 또 연약한 부분을 토대로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이의 이제 비전과 성장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정과 함께 협력하며 나누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요즘을 교권이 무너진 시대라고 합니다. 아이를 친절하게 대하고 아이에게 사랑과 공감의 언어를 해주는 방법으로는 20명 남짓한 교실을 이끌어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와중에도 좋은 대화를 고민하는 선생님의 책이 참 귀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교사나 부모가 아이들과 유의미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선생님의 하루 대화법에서 제시하는 좋은 대화란 어떤 것인가요? 아이들하고 유의미한 대화를 이렇게 나눈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이들과 평소에 어떤 대화를 많이 할까 딱 떠올려 보잖아요. 그러면 숙제는 했니? 아니면 학교에서는 수학 입김책 내서 검사 받으세요. 뛰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다 맞는 말이고 또 필요한 말들이고 좋은 말들일 수 있지만, 근데 이게 과연 대화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에게 과업을 지시하고 또 뭔가를 확인하고 체크하는 통제의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사실 네 알겠어요 이런 대답만 할 뿐이지, 어른인 교사나 부모가 뭔가 안내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을 이게 따르는 일방적인 소통에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대화라는 거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저는 진짜 좋은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건네요.
어저께 학교 끝나고는 뭐 했어? 그러면 뭐 아이가 학교 끝나고 축구하고 놀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축구 누구하고 하고 놀았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 저는 이것이 진짜 이제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땡땡이 기분 좋아 보이는데 뭐 무슨 좋은 일 있었어? 그럼 아이가 저 이따가 친구 생일 파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럼 어떤 친구 생일 파티야? 그럼 뭐 유치원 때 친구예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잖아요. 저는 이런 아이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 아이의 삶과 제가 같이 만나고 또 그것을 공유하는 과정이 진짜 좀 좋은 대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하고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저는 아이의 삶을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감정이나 생각 또 일상적인 것들을 저희가 공유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의 어른들은 다 마음이 분주하거든요. 집에서도 부모님은 누구나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늘 바쁘잖아요. 뭔가 집에 가면 할 일이 많고 챙겨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아이가 대화를 하려고 다가왔을 때 알겠어. 이따 지금 바쁘잖아. 엄마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따가 이야기하자. 이런 말을 하게 되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도 교사로서 굉장히 바쁘거든요. 이렇게 바쁜 일상에 있다 보면은 아이들과 뭔가 여유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좋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는 마음의 여유, 이 관계 안에 쉼표, 여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아이의 말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해 줄 수 있고 또 아이의 이야기에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진심으로 좀 들어줄 수도 있고 관심을 표현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좋은 대화를 나누게 되면 교사인 저와 아이 사이에 이제 정서적인 유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앞으로 교육을 하는데도 기본 바탕이 돼서 저는 이 좋은 대화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하루대화법을 통해 독자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더 나아가서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교실 현장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작용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생님의 하루 대화법에서 제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대화에는 그 기술보다 아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좋은 대화법 책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이제 대화법 책들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세요 라는 이야기들은 많은데 이제 어떤 아이에게 이 아이에 대한 특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생님의 하루 대화법에는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아이 중심의 구체적인 대화법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거짓말하는 상황이 있다, 친구들과 다툰 상황이 있다 라고 하면 불안이 높은 아이인지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인지 평소에 좀 관심 받고 싶어하는 아이인지 이 아이의 성향과 특성에 따라서 아이에게 대화하는 접근 방식, 지도하는 방식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에도 상황과 맥락도 중요하지만 어떤 아이이냐 그 아이에 대한 이해가 가장 저는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다양한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화를 하면서 이 아이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지 그런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팁들이 이 책 안에 이제 가득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생님의 하루 대화법은 교육은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그 생각 아래 저는 이 책을 썼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고 또 아이들의 작은 변화를 알아채주고 관심을 표현해주면서 아이와 또 교사 간의 단단한 신뢰관계, 라포를 쌓다 보면 아이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교사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는데요. 교육 이전에 관계가 먼저고 교실 안에서 학생과 학생의 관계 이전에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 라포를 쌓는 것이 먼저다. 구체적인 현장 중심의 방법들이 100가지 이상 넘는 다양한 사례들 속에 녹여서 이 책에 이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 책은 교사들이 또 아이를 만나는 어른들 누구나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면서 아이들과 좋은 관계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